버거킹 와퍼 드셔보신 분, 공차 밀크티 마셔보신 분, 아웃백 스테이크 드셔보신 분, 이거 다 드셔보셨으면 여러분 이미 사모펀드 음식 드신 겁니다. 사모펀드가 뭔지 모르셔도 이미 사모펀드 돈이 들어간 음식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모펀드 들어오면 맛 떨어진다면서요? 양 줄어든다면서요? 그런데 버거킹은 매장이 2배로 늘었고, 공차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아웃백은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반면에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들어오고 10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모펀드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550억에 산 회사는 크게 성장하고 7조에 산 회사는 위기를 맞았어요. 오늘 그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사모펀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들거나 증권사에서 펀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공개적으로 돈을 모은다고 해서 공모라고 불러요. 반대로 사모는 비공개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는 아무나 투자 못해요. 최소 몇억 원 이상 넣을 수 있는 자산가들이나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죠. 이렇게 모인 돈으로 뭘 하냐면 회사를 통째로 삽니다. 주식 몇 퍼센트 사는 게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회사 전체를 사서 내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더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 차익이 수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사모펀드는 회사 살 때 전부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처럼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내 돈 4억, 대출 6억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 인수도 똑같습니다. 1조짜리 회사 사는데 내 돈 3천억,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오는 식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돈만으로 사면 살 수 있는 회사가 한정되니까요. 대출을 끼면 더 큰 회사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가치가 오르면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내 몫은 더 커지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은 누가 갚느냐? 인수된 회사가 벌어서 갚아요.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 내고 원금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인수한 회사가 현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도 갚고 수익도 내니까요. 만약 회사가 돈을 못 벌면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대출을 갚기도 해요. 이 방식이 나중에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음식 회사를 살까요? IT나 바이오 같은 고성장 분야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음식은 불황에도 팔려요.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명품 가방은 안 사도 점심은 먹어야 하고 커피는 마셔야 해요. 그래서 음식 회사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출 갚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나면 큰일이니까요.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접 조리 안 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가맹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거든요. 매장이 800개면 800군데에서 매달 돈이 꽂히는 구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알아서 장사하고 그 대가로 매달 돈 받는 거죠. 직접 매장 운영하면 인건비도 들고 재료비도 들고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런 부담이 적어요.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지고 본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 겁니다. 셋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요. 메뉴 하나 바꾸면 다음 달 매출에 바로 반영됩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 데는 3년 걸리지만 신메뉴 출시는 한 달이면 되거든요. 사모펀드가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회수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성과 내기에 음식업이 딱 맞는 거예요. 3년 만에 매장 2배 늘리고 배달 서비스 도입하고 하면 회사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음식 회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볼게요. 사모펀드가 음식 회사 인수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성공한 케이스부터요. 첫 번째는 공차입니다. 대만 밀크티 브랜드죠. 2012년에 한국 들어왔는데 처음엔 작은 음료 체인이었어요. 매장 126개, 매출 27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밀크티라는 게 한국에서 낯설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이 시장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2014년에 국내 사모펀드 하나가 공차 코리아 지분 70%를 인수했어요. 이 사모펀드가 한계 독특합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아예 대만에 있는 공차 본사까지 인수해버렸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대만 모회사를 인수한 거죠. 보통은 본사가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건 반대였어요. 본사를 인수하면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나라 사업권도 가져올 수 있고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사 눈치 안 보고 한국 시장에 맞는 메뉴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매장이 126개에서 200개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한국에서만 늘린 게 아닙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공격적으로 매장을 냈죠.
매출도 270억에서 2천억 원대로 뛰었고요.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미국 사모펀드한테 500억 원에 매각했어요. 처음 투자금이 600억 원 정도였으니까 5배 넘게 번 거죠. 5년 만에 투자금의 5배를 벌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치면 5년 동안 원금의 15% 정도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는 원금의 500%를 번 겁니다. 이 사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에 실렸어요. 아시아 프랜차이즈 성공 사례로 연구된 거죠. 이 사모펀드는 2023년에 설빙도 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공차에서 했던 것처럼 해외 진출 가속화해서 가치 높이고 되팔 계획인 거예요. 두 번째는 버거킹입니다. 원래 두산그룹이 운영했는데 30년 동안 매장이 130개에 머물렀어요. 같은 기간 맥도날드는 400개가 넘었거든요. 두산 입장에서 버거킹은 핵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두산은 중공업이 주력이니까 햄버거 사업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2012년에 두산이 국내 사모펀드한테 700억 원에 매각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샀으니 버거킹 힘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가 외식업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고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늘렸어요. 배달 서비스도 일찍 시작하고 할인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죠. 결과는요. 매장이 130개에서 236개로 늘었고 매출은 800억까지 올랐습니다. 적자에서 10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어요. 4년 뒤인 2016년에 홍콩계 사모펀드한테 200억에 매각했습니다. 2배 수익이죠. 그 이후로도 버거킹은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매장이 530개가 넘어요. 2021년에는 한국에서 맥도날드 매장 수를 추월했습니다. 버거킹이 맥도날드보다 매장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한국, 스페인 정도입니다. 사모펀드가 아니었으면 버거킹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두산이 계속 운영했으면 지금도 130개 매장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버거킹을 인수한 홍콩계 사모펀드가 한국 노하우를 일본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 일본 버거킹을 100억 원 정도에 인수해서 매장 300개 넘게 늘렸어요. 7년 만인 2025년 11월에 미국 투자은행한테 5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00억에 사서 500억에 팔았으니 단순 계산으로 75배 수익이죠. 다만 한국 버거킹은 2021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데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이 들쭉날쭉해서 사려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아웃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행했잖아요. 아웃백, 베니건스, TGIF 이런 데가 주말마다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대형 레스토랑보다 작은 맛집, 혼밥 문화, 배달 음식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베니건스는 2016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고 TGIF도 매장이 줄었죠. 아웃백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2014년에는 34개 매장을 한꺼번에 닫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국내 사모펀드 하나가 550억에 인수했어요. 당시에 음식업 경험 없는 펀드가 뭘 안다고 인수하냐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 사모펀드가 시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스테이크를 배달시킨다고요? 처음엔 다들 의아하게 봤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배달 전용 매장도 따로 만들었어요. 손님 앉는 자리 없이 주방만 있는 매장이죠. 임대료 줄이고 배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배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웃백이 오히려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영업이익이 25억에서 237억으로 뛰었어요. 완전히 되살아난 거죠. 그 결과 2021년에 BHC한테 약 3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550억에 사서 3천억이니까 5배 넘게 번 거죠. BHC가 치킨 파는 그 BHC 맞아요. 지금 아웃백은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 4천억 원대를 기록했어요. 베니건스처럼 철수할 뻔한 브랜드가 지금은 전성기를 맞은 겁니다. 이것도 사모펀드가 과감하게 배달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모펀드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입니다. 음식 회사는 아니고 대형마트지만 사모펀드 투자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짚고 넘어갈게요. 2015년에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 인수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어요. 원래 홈플러스는 영국 대형마트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국 사업에 집중하려고 팔게 된 겁니다. 이 사모펀드가 쓴 전략이 뭐냐면 자기 소유 매장 건물을 팔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집 팔고 월세 사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갚았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7조가 넘는 인수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대출이었거든요. 그 이자만 매년 수천억 원씩 나갔어요.
회사가 버는 돈으로는 이자 감당하기 빠듯했던 겁니다. 문제는 건물을 팔았으니 이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계속 축소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가족끼리 대형마트 가서 장 보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다 힘듭니다.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2025년 3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기업 회생이 뭐냐면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파산이랑은 달라요. 파산은 회사를 청산하는 거고 회생은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조정하는 겁니다. 법원이 회사 운영에 개입해서 구조 조정하고 빚 정리하는 절차죠. 결국 이 사모펀드는 투자금 2조 5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모펀드도 손실을 본 겁니다. 2025년 12월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이고 새 인수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직원구, 0명의 일자리와 협력 업체들입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 대금을 제대로 못 받게 돼요. 중소납품 업체들 중에는 수백억 원을 회수 못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과 별개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안은 양쪽 입장이 달라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모펀드가 대출 끼고 인수해서 자산 매각에만 집중했다고 봅니다. 10년간 4조 원 넘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정작 회사 경쟁력 강화에는 투자를 충분히 안 했다는 거예요. 반면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건데 그걸 다 사모펀드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어려워진 건 사모펀드 인수 전부터였어요.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마트들이 다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구조 조정 중이에요. 어쩌면 사모펀드가 인수 안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어서 판단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사모펀드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정리해볼게요. 첫째, 인수 가격입니다. 버거킹 1, 700억, 아웃백 550억, 공차 600억. 반면 홈플러스는 7조 2천억이에요. 비싸게 사면 그만큼 대출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홈플러스는 인수가가 너무 높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당시 인수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죠. 둘째, 산업의 방향입니다. 버거킹이나 아웃백은 제대로 운영하면 성장 여지가 있었어요. 햄버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배달이라는 새 채널도 생겼잖아요. 근데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이 뜨면서 축소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싸우는 것과 줄어드는 시장에서 싸우는 건 완전히 달라요. 셋째, 운영 방식입니다. 공차, 버거킹, 아웃백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은 회사를 키워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갔어요. 매장 늘리고 서비스 개선하고 새 채널 열었죠. 홈플러스의 경우 자산 매각으로 현금 확보하는 쪽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됐을 수도 있어요. 사모펀드에 대한 시각은 양쪽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회사 키울 생각 없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한다고 봐요. 5년에서 7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하니까요. 그 기간 안에 숫자를 만들어야 하니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거나 자산을 파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모펀드는 펀드 만기가 있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 회수해야 하거든요. 반면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변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기존 주인 밑에서 10년 동안 안 됐던 걸 새 주인이 3년 만에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웃백이 그랬죠. 배달 도입 같은 과감한 결정은 사모펀드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모펀드는 어차피 팔 거니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한테 매각되는 회사들은 원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잘 나가는 회사는 굳이 안 팔거든요. 어려우니까 파는 겁니다. 아웃백도 위기였고 버거킹도 30년 동안 정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웠던 회사를 인수한 거죠. 물론 인수 후에 비용 줄인다고 재료 품질이나 양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가 바로 느끼죠. 다른 산업은 비용 절감해도 티가 잘 안 나는데 음식은 입에 넣는 거니까 바로 알거든요. 패티가 얇아졌다거나 양이 줄었다거나 맛이 달라졌다거나요. 그래서 음식 쪽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은 겁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 비용 안 줄이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계속 적자인 회사 인수해서 뭔가 안 바꾸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도 피해를 봐요. 어느 정도 조정해서라도 회사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가 정답인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한국 음식 시장이 사모펀드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에요. 한류 덕분에 한국 브랜드가 해외에서 잘 먹히거든요. 공차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키워서 일본, 동남아로 나갔죠. 설빙도 일본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까지 열면 성장 여지가 훨씬 커져요. 최근에는 한국 치킨, 한국 커피, 한국 디저트가 해외에서 인기입니다. K푸드가 K팝처럼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키워서 해외로 가져가면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2025년 12월 현재 한국에서 사모펀드 손을 거친 음식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버거킹, 공차, 아웃백, 설빙, BHC, 맘스터치, 노랑통닭, 메가커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러분이 주말에 뭘 시켜 먹든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간 곳일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베이글 사 먹고 점심에 버거킹 가고 오후에 공차 마시고 저녁에 BHC 치킨 시키면 하루 종일 사모펀드 음식만 먹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한국 음식 시장이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들이 한국 음식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또 사모펀드 손에 넘어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네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모펀드가 음식 회사를 인수하면 무조건 안 좋아진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버거킹은 사모펀드 덕분에 맥도날드를 추월했고 아웃백은 사라질 뻔하다 살아났고 공차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죠. 중요한 건 어떤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회사 키우는 데 집중하면 직원도 소비자도 투자자도 다 좋아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면 다 같이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 맛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면 사모펀드 탓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가 원래 어땠는지 인수 후에 뭐가 바뀌었는지요. 어쩌면 위기에 있던 회사가 새 주인 만나서 살아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고요. 사모펀드가 우리 음식에 미치는 영향, 좋은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겠죠. 맛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됩니다. 결국 소비자 선택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